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17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그 사람만 보면 숨이 막힐 만큼 설레었죠. 나란히 걷는 길 위에서 그의 팔이 내 어깨를 스치기만 해도 얼굴이 붉어졌고 무심히 웃을 때마다 마음이 들썩거렸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해요. 그토록 좋아했는데 시간이 이렇게까지 무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내 남편이자 아이 아빠가 되었고 나는 그의 옆에서 익숙한 침묵만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랑이 더 이상 나를 뛰게 하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착해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저녁엔 잊지 않고 들어와요. 작은 일에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생일이면 케이크에 촛불을 꽂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쌀 때면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아무 감각도 잃지 않았어요. 예전엔 그 손길에 기대고 싶었는데 요즘엔 어딘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오늘 피곤하지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제 자신이 더 낯설었거든요. 그게 제 잘못 같았어요.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회사 일까지 하느라 너무 지쳐 있었던 걸까.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줄어들었나 싶기도 했고요. 아니면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젠 심장이 반응하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회사 단체방에 회식 공지가 떴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손가락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참석이요.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을 보내고 나서 괜히 옷장을 열었어요. 요즘은 퇴근하고 씻자마자 추리닝부터 입는데 그날은 좀 달랐죠. 거울 앞에 서서 블라우스를 몇 벌 꺼내놓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몸에 붙는 건 부담스러운데 또 너무 헐렁하면 회식 자리에서 나이 들어 보일 것 같고 결국 약간 허리를 잡아주는 밝은 회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화장도 살짝 더 했고요. 입술색은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괜히 손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그냥 외출이잖아. 회식일 뿐이라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하지? 이상했어요. 아니, 사실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요. 윤태아 팀장. 우리 팀 책임자예요. 나보다 3살 어린데 늘 차분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 제가 많이 의지했어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요즘엔 다르게 다가왔어요. 회의 중에 눈이 마주칠 때, 복도에서 스치듯 지나갈 때 괜히 시선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태아 씨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가끔 웃을 때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또 이상하게 오래 남았고요. 회사에서 나와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많이 본 표정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를 기다릴 때의 그 표정.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입술을 앙다물며 속으로 웃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야 하는 거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건 그거대로 조금 아쉬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따라 출근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늘 걷던 길인데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는 동안에도 자꾸만 저녁을 상상했어요. 어떤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게 될까? 테이블 자리는 어떻게 될까? 술은 얼마나 마실까? 아니, 그 사람이 나랑 마주 앉는다면 그런 상상 말이에요. 업무는 여전히 많았지만 마음은 자꾸 딴 곳을 헤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태아 씨와 마주쳤을 땐 괜히 눈을 피하게 됐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죠. 오늘 회식 자리 괜찮으시죠? 아, 네. 오랜만이네요. 예전엔 회식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요즘엔 그냥 좀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짧은 대화 뒤에도 한동안 마음이 울렁거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 남더라고요.
오후 내내 허리춤이 자꾸 불편했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블라우스 주름을 매만지게 됐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립스틱 색이 흐려지진 않았나 확인하게 됐죠. 동료 한 명이 슬쩍 웃으며 물었어요. 오늘 좀 차려입으셨네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기분 전환이에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그 말이 꽤 크게 박혔어요. 티가 났나? 아니, 너무 의식하고 있었던 건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퇴근 무렵 약속된 식당으로 향했을 때부터 살짝 들뜨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껏 시끄러운 술집 안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사람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다행인지 어쩌다 보니 태아 씨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제가 먼저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었고 그도 일부러 움직인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괜히 또 떨리더라고요. 그는 늘 그렇듯 담백했어요. 고기를 굽고 물을 따라주고 옆 사람 이야기에 가볍게 웃으며 반응했죠. 그런데 저와 단둘이 말할 때는 조금 달랐어요. 눈을 마주치고 대화 중엔 꼭 제 말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답하곤 했죠.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신경이 쓰였어요. 요즘 일 많으시죠?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런가요? 나이 탓인가 봐요. 이젠 야근만 해도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잘 웃으시는 거 보기 좋더라고요. 그 말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이 간질간질했어요. 칭찬도 아닌데 칭찬보다 오래 남는 말이었거든요. 1차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2차로 향했어요. 팀원 몇몇은 빠졌고 남은 사람은 5명 정도였죠. 작은 맥주집, 조용한 조명 아래 앉은 자리는 조금 더 가까웠어요. 옆자리에 앉은 태아 씨와의 거리도 좁혀졌고요. 처음 잔을 부딪히고 그가 제 앞에 맥주를 따라주는 순간 손등이 아주 잠깐 제 손가락을 스쳤어요. 우연이었겠죠. 그런데 괜히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잔을 들어 올리면서 시선을 피했고요. 시간이 꽤 흘렀나 봐요. 어느새 남은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인사를 하고 하나씩 자리를 떠났고 술도 제법 마신 터라 분위기가 느슨해졌어요. 밖은 이미 어두웠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이라 거리는 분주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제 일어날까요? 네, 많이 늦었네요. 밖으로 나오는데 시원한 밤 공기가 목덜미를 훑고 지나가면서 정신이 조금 또렷해졌어요. 그런데 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택시 잡으실래요?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려던 순간 제 입에서 의도치 않은 말이 새어나왔어요. 조금만 더 걷고 갈래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저 이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술 기운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발끝이 둥둥 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신은 더 맑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각이 예민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택시 안, 옆자리에 앉은 윤태아 씨의 온도와 숨결, 그리고 무심하게 떨궈진 손끝 하나까지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어깨가 살짝 스쳤는데 그 미세한 다음조차 몸 안쪽까지 퍼져버리는 기분이었어요. 피할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자세를 틀면 어깨쯤은 쉽게 비껴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해요. 그 온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차창 밖 풍경은 점점 흐려졌고 말없이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이 귓속을 간지리는데도 저는 그 곡조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었거든요. 아니, 어느새 마음이 아니라 시선, 감각, 숨소리까지 모두 그에게 향하고 있었던 거죠. 손등 가까이에 내려와 있던 그의 손. 손톱 끝이 내 손가락에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에서 나는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한다면 오늘 밤은 절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여기 맞으시죠? 기사가 조용히 물었고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전혀 담담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먼저 내려서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죠. 술기운 때문이라고 하기엔 제 손이 너무 단단하게 그 손을 쥐고 있었어요. 따뜻하다는 감각, 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몇 초간 우리 손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단 몇 개를 함께 오르며 나란히 선 순간 저는 문 앞에 서서도 문을 열지 않았고 그 역시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멈춰 있었어요. 오늘 좀 달라 보이셨어요. 그의 말이 어깨를 타고 올라와 귀를 때리듯 파고들었어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되묻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저 스스로가 오늘 내내 그랬으니까요. 그 사람을 의식했고 그의 말투와 눈빛, 조심스런 손길에 자꾸만 마음이 끌렸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웃는 척했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팀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가 고개를 살짝 들었고 시선이 깊어졌어요. 입술이 다가오는 데까지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제게는 아주 느리게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심스럽게 닿았던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가만히 덮었어요. 스치듯 지나갈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고 손끝이 그의 셔츠를 잡아당기는 걸 멈추지 못했어요. 입술이 떼어졌을 때 숨이 허전해질 정도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게 이상하게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본능이었다면 이쯤에서 멈췄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짧은 키스 하나가 너무 따뜻해서 나도 모르게 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어요. 띡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림자는 따라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 그의 발소리가 문턱을 넘는 순간 심장이 두 번 세게 뛰었어요. 돌아서 보지 못한 채 그대로 구두를 벗는 소리만 들었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도 그가 내 뒤에 가까이 와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숨소리가 내 목 뒤를 스치기 시작했고 손끝이 허리를 감싸며 조심스레 몸을 당겼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가 속삭였고 나도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속삭임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다시 찾았어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어요. 알람도 울리지 않았고 커튼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죠. 그런데도 깨어난 이유는 분명했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겹겹이 얽혔던 숨소리와 체온, 낯선 무게감이 아직 몸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목덜미가 뜨겁고 허벅지 안쪽이 묘하게 간지러웠어요. 무의식 중에 시트를 꼭 쥐고 있다가 그제야 제가 침대에 혼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득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텅 빈 공간인데도 뭔가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직 방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했거든요. 그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새벽녘에 조용히 나갔고 저는 그를 붙잡지 않았죠.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고요. 출장 간다고 나섰던 그 사람 사흘째예요. 이 집엔 어제도 오늘도 나 혼자뿐이에요. 샤워기 물줄기가 어깨 위로 쏟아졌고 나는 물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서 있었죠.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등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손길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물줄기 아래에서 눈을 감으면 그의 손등이 내 갈비뼈를 훑던 감각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씻어내려는 건지 지우지 않으려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시간이었죠. 정말 깨끗이 씻고 싶은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머리를 말리면서도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눈빛에 어떤 잔상이 남아있을까, 혹시라도 들킬까 봐가 아니라 그 잔상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도 입술이 조금 타는 것 같았고 오른쪽 허리에 멍이 들 것 같은 자국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미묘하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도록 만져보고 싶은 무언가 같았어요. 참, 웃기죠. 스스로가 낯설면서도 지독하게 솔직해지고 있다는 게. 부엌으로 내려와 냉장고 문을 열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계란을 꺼냈어요. 밥솥을 열고 반쯤 남은 밥을 덜어내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정말 평범한 아침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에 어제의 잔상이 끼어 있었죠. 숟가락을 쥔 손끝, 프라이팬 위로 퍼지는 기름 소리, 식탁에 앉았을 때의 공기. 모든 게 다 어색했고 모든 게 다 그 사람을 기준으로 낯설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였죠. 짐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나왔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했고 표정도 똑같았어요. 피곤해 보였고 아무런 의심도 없었고 그냥 늘 그렇듯 평온했어요. 밥 먹었어? 아직이야. 이제 막 하려던 참이야. 딱 맞췄네. 씻고 올게.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고 나는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계란말이를 자르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게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다시 들어올리면서도 생각했어요. 내가 어제 무너졌던 건 단순한 충동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던 무언가가 어젯밤 완전히 부서졌던 걸까? 식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 수저 하나, 심지어 그와 나란히 앉은 이 공기조차 이제는 전처럼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조용히 웃으며 물을 따르는 남편의 손,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비교하게 되니까요. 그 손이 닿던 감각보다 어제의 온도가 더 진하게 떠오르니까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이상하리만치 손끝이 빨라졌습니다. 책상에 쌓여있던 문서들을 괜히 다시 정리하고 볼 필요 없는 파일까지 연달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손에 집중하는 척해야만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 사람의 얼굴을 밀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움직일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겹쳐지는 목소리, 눈을 감으면 가까워지던 입술, 그리고 침대맡에 남겨진 체온 같은 잔상까지도 모두요. 정말 이상하죠. 피하려고 할수록,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니까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쉰 적이 없었어요. 계속 어딘가 조이는 느낌이 들었고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허벅지 안쪽이 간질거렸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지나갔던 자리가 아직도 내 피부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건 착각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감각은 착각보다 더 정직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무심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따라오는 동료의 발걸음에 잠시 속도를 늦추기로 했지만 1층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곧장 유리문을 밀고 나갔어요. 햇살이 차가운 날이었고 그 아래로 멀리 윤태아 씨의 차가 보였지요. 회색 바디, 약간 열린 창문, 그리고 그 안에서 무심한 듯 나를 바라보는 눈빛.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조용히 무너졌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가 거기 있을 거란 걸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도 실제로 마주하니 감정이 다르게 반응했거든요. 타요. 그 한마디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시트에 몸을 기대는 순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차 안 공기가 아주 천천히 바뀌고 있었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뜨거웠던 것도 아닌데 나는 왠지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 정적이 우리를 더 가까이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말을 꺼내면 뭔가 깨질 것 같았고 그래서 서로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눈을 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제가 입을 열었을 때 그도 마침 고개를 돌렸어요. 한 번도 안 떠오른 날이 없었어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엔 망설임보다 더 오래 눌러온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제 안에서 이미 내린 결정을 되묻게 만들었어요. 괜찮을까?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다시 시작이 될까?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다시는 멈출 수 없다는 걸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손을 그의 쪽으로 조금 더 내밀었어요. 맞닿은 손끝이 아주 짧게 떨렸고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을 감기 전 우리는 이미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술이 가까워졌고 숨결이 부비쳤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는 다시 그 선을 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어진 출장과 야근 덕에 얼굴을 마주한 것도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둘 사이엔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았어요. 그는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봤고 저는 수저를 들었다 놨다 하며 남은 국물만 휘저었지요.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눈앞에 앉아 있음에도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어요. 과거엔 그랬어요. 늦게 들어온 날이면 뭔가 기분을 살피려 하고 눈빛을 읽으려 애쓰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식사 후 그는 먼저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조용히 싱크대에 물을 틀었어요. 설거지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접시 두세 개를 헹구는데 오래 걸릴 리 없었는데 괜히 물을 오래 틀어놓았죠.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그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무언가를 내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의 손이 내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손길은 낯설지 않았어요. 익숙했죠. 너무 오래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익숙함이 지금은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팔이 내려오고 허리 쪽으로 감기려 하자 나도 모르게 몸을 한번 움찔했어요. 그가 잠깐 멈추고 다시 천천히 다가왔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어요. 의식적으로 감았어요. 왜냐하면 눈을 뜨면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스쳤을 때 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온도를 떠올렸어요. 며칠 전 차 안에서 겹쳐졌던 입술, 손끝, 채운 그 감각이 너무 또렷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워지지 않았어요. 잊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밀려왔고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는 순간에는 더더욱 비교되며 부풀어 올랐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답답했고 오히려 심장은 더 조용하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조금 더 누워 있었지만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쌓인 피로 때문일 수도 있었고 감정이 다 닳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내 감각이 아니었어요. 이건 거짓말 같은 감정이었어요. 내 쪽에서도 그의 쪽에서도요. 피곤해 보여.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이불을 정리했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고 금세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등을 돌리고 누운 뒤 나는 눈을 떴고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지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이렇게도 마음이 무겁고 누워 있어도 바닥에 닿지 않는 것처럼 불안한 걸까?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침묵은 깊었고 방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내 안쪽에서 점점 파열을 일으키고 있었지요. 침대 옆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벽을 타고 번졌고 그 속에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 왜 이러지?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술집 안 테이블 위 촛불이 잔잔하게 흔들리며 잔과 잔 사이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잔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천천히 더듬었어요. 그와 마주 앉은 채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서로의 침묵에 더 익숙해진 듯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잔을 들어 올리다 그 손길이
내 손등 가까이 머물렀을 때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안쪽에서 무언가 반응했어요. 나는 웃는 척하며 대답했죠. 이 가게 조용하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자리를 옮겨볼까요? 그 말은 너무나 평범한데도 내 안에서는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발끝이 그의 신발에 아주 살짝 스쳤고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지요. 모텔 복도는 조용했고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이 우리 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바로 뒤를 따라 걸으며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려 애썼습니다. 문이 열리는 찰나 그의 손이 문고리를 잡고 가볍게 밀었을 뿐인데도 어깨로 스며드는 긴장이 느껴졌어요. 방 안은 단정했고 조명이 켜지는 순간 그곳에 들어섰다는 현실감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고 나는 천천히 구두를 벗어 문가에 놓았어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던 찰나 내 손등에 그의 손이 살짝 겹쳐졌고 그 짧은 순간조차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와 눈을 마주치려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시선이 돌아가는 방향마다 공기가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마음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괜찮을까요? 나도 모르게 중얼였는데 그 말은 내게 하는 말이자 그의 반응을 확인하고픈 마음이었지요. 그는 내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고 그 감촉이 생각보다 조심스러워서 숨을 들이마시게 되었어요. 어색하지 않게 움직이려 했지만 심장은 점점 더 요동쳤고 마치 잘못된 타이밍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내 손목을 살짝 잡고 소파에 함께 앉자고 이끌었을 때 나는 그대로 따랐고 등받이에 기대면서도 몸의 긴장감을 지우지 못한 채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손등이 그의 바지에 가볍게 닿는 순간 나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뺐어야 했지만 몸은 그를 향한 기억을 되짚듯 반응했고 심지어 그 반응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목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닿을 때 나는 숨을 들이마셨고 심장이 뒷목까지 올라온 듯 뜨거워졌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올라왔고 나는 무심하게 보이려 했지만 손끝 하나에 긴장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요. 그의 입술이 내 귀 가까이까지 다가왔고 숨소리가 스치기 시작하면서 나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은 아직 닿지 않았지만 그 거리의 압박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내 입술은 미세하게 벌어졌고 숨을 들이마실수록 온몸이 그의 기척에 몰입했어요. 이건 잘못이겠죠. 그런데 왜 멈추지 않는 거죠? 내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울렸지만 입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끌어안자 나는 천천히 기대었고 그 순간 뺨과 뺨 사이로 흐르는 체온이 아주 선명하게 스며들었어요. 그의 손끝이 등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일 때 나는 몸을 뒤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호흡처럼 긴 숨을 내쉬며 그 감각이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숨소리 사이로 지퍼가 살짝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은 반문이었고 동시에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다만 손끝으로 내 손을 감싸주며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 순간 마음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어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 아니었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이미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달걀을 삶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래간만에 혼자 준비하는 식탁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긴장이 되었어요.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던 날이었지만 올해만큼은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었지요. 그에게 뭔가를 바란다는 게 이제는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내 자신이 못내 이상해 보였습니다. 마트에서 재료를 고르고 케이크 앞에 멈춰선 채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과한 건 아닐까? 또 괜한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쨌든 이건 나의 다짐이자 실험 같은 것이니까요. 마지막 시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정육 코너를 돌며 고개를 들었을 때 쇼케이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생각보다 쓸쓸해 보여서 한번 웃어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재료를 꺼내고 찜을 만들 준비를 했어요. 달궈진 팬 위에 재료를 하나씩 얹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쌓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도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한 번쯤 따뜻하게 굴어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시계를 여러 번 들여다봤고 중간에 조명이 잘 비추는 각도를 보며 세팅도 바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잠깐 멈춰서서 묻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접시 위의 고기와 나물을 정돈하며 생각했지요. 누구를 위해서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 폰 화면이 번쩍이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윤태하, 그 이름이 전광판처럼 또렷하게 떠올랐고 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젖혔어요. 화면을 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잠깐이라도 볼 수 없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의 여운, 숨소리, 시선, 체온 전부가 그 말 한 줄로 되살아났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몇 분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물을 마시고 전화기를 뒤집었다가 다시 들었다가를 반복했어요. 가슴은 조용하지 않았고 눈앞의 식탁은 더 이상 잔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 들었고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졌으니 거실 불도 바꾸고 잔도 정리했어요. 그런데 현관 앞으로 걸어갔을 때 손에 들린 케이크 박스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내 마음과 망설임이 손끝까지 번져서였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윤태아, 지금 아니면 못 참을 것 같아서요. 두 번째 메시지는 망설임을 단숨에 지워버릴 만큼 직접적이었고 나는 손끝으로 케이크 상자를 다시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오늘은 안 돼요.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나를 잡아당기려는 듯. 나는 문고리를 붙잡은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마치 문 너머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격하게 뛰고 있었지요.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다시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 내 마음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식탁 위 초는 이미 반쯤 타 들어가 있었고 접시 위 음식은 온기를 거의 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맛있네. 당신 요리 늘 좋아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벽에 부딪힌 듯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내 안에서는 아까부터 다른 목소리가 계속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윤태아의 메시지, 그 두 줄의 문장이 식탁 위 조명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맴돌고 있었어요.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와인을 마시려던 손은 잔을 살짝 흔들어 버렸지요.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지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 같지 않게 말하려고 애썼고 실제로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지쳐 있었거든요. 저녁이 끝난 뒤 식탁을 치우며 그가 TV를 켰고 나는 조용히 접시를 씻어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근 채 나는 반사된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표정이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이 가장 낯설었고 거울 속 눈빛이 자꾸만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물기를 털며 핸드폰을 열었고 몇 초간 머무시다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니, 내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언제든 괜찮아요. 불쑥 올라오는 안도감에 눈을 감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조금씩 더 분명해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했을 그 결말이 내 안에서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감정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아주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카페 한편 구석 자리였고,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내 말은 무게보다 바람처럼 흘러나왔고,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괜찮다면 그걸로 돼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잡아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 다급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걸까 싶었어요.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지도 않았고 시선을 붙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옆에 앉아 있어주는 그 태도에 나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스친 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마트 계산대 앞 장바구니를 정리하다가 남편이 건넨 물건을 받는 그 찰나 손등이 맞닿았거든요. 정말 그저 그런 일상 속 동작 중 하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촉감이 머릿속을 건드리고 지나갔어요. 그의 체온, 아니 아주 옛날에 나를 두근거리게 했던 그 감각이 아주 흐릿하게나마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보다도 그 감각을 내가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제 와서 굳이 그런 걸 떠올리려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윤태아와 처음 손등이 스쳤던 그날 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떨림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휴가 며칠 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어디라도 같이 다녀올래? 그 말은 뜻밖이었고 조금 늦은 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름의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요. 그래요. 뭐 다녀오면 좋죠.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는데 안에서는 균형이 깨져나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피일까요? 어쩌면 이 여행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장치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있는 며칠이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도 분명 존재했거든요.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나는 아직 씻지도 못한 채 거실을 맴돌다 욕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차오르는 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핸드폰을 꺼내어 화면을 켰어요. 윤태아와의 대화창은 그대로 열려 있었고 마지막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나는 기다릴게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길게 빠져나갔고 내 몸은 욕조 안물 속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다정해서가 아니라 그 다정함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 위로 손을 뻗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그를 향한 마음이 죄책감이라는 이름 아래 눌려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자꾸만 되살아나는 이유는 뭘까요? 불빛이 수면 위로 퍼지고 있었고 그 아래로 내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낯선 공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고 신발을 벗는 손끝이 괜히 서툴렀어요. 그가 코트를 받아 조용히 걸어둘 때 나는 한 걸음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현관에 서 있었죠. 잠깐 앉아요. 물 갖다 줄게요. 소파를 가리키는 그의 손짓이 자연스러웠기에 나도 아무 말 없이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함이 흐르고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파에 조심스레 앉자 다리 위로 깍지 낀 손이 자꾸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그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왔고 그 잔을 받아드는 순간 손끝이 닿는 데서 오는 떨림은 숨길 수 없었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잔을 들고 한 모금 삼켰지만 물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안에 남은 건 단지 그의 온기였고 그걸 무시하려 애쓰는 내가 더 이상했죠. 그가 내 옆에 앉자 소파 쿠션이 살짝 내려앉는 감각까지 또렷하게 전해졌고 그 무게감이 마치 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의 팔이 소파 등받이를 넘는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몸을 한쪽으로 기울였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 숨이 조금 더 가빠졌죠.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내 옆에 있어줘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거절의 의미는 전혀 없었어요. 어쩌면 내 쪽에서 더 오래 기다렸던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의 손끝이 천천히 머리카락을 스쳤고 나는 눈을 감으려다 그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눈빛에는 어떤 설명도 담겨 있지 않았는데 묘하게도 그게 더 깊숙이 파고들었죠. 내가 먼저 그의 어깨에 기대자 그는 말없이 나를 감싸 안았고 그 포옹 안에서 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무엇 하나 격한 움직임 없이 감정만으로 이렇게 가득해질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이 공간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고 느낀 건 그가 나를 아는 팔 안쪽 온도가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어떤 계산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의 숨결이 이마 가까이 내려앉을 때 나는 눈을 감고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이미 감정의 안쪽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였을지도 모르죠. 출근길의 아침 공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햇빛은 일정하게 유리창을 비추고 커피는 늘 마시던 그 맛이었고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척하는 감정들이 조용히 정돈되고 있었죠. 누구도 알지 못할 평온,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고 누구 하나 이상한 눈빛을 던지거나 수군대는 기색도 없었답니다. 나는 메일을 확인하고 회의 준비를 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윤태하 역시 마치 그날 밤이 없었던 사람처럼 업무에 집중하는 태도를 유지했지요. 중간중간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건 그저 상사의 무심한 시선인 듯 포장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척 너무 잘 해내고 있었죠. 점심시간 식당에서 웃으며 다른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 모습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도 위장이 될 만큼 익숙해져 있었어요. 정말 이런 내 모습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는 게 조금은 무서웠죠.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나는 늘 그랬듯 다녀왔어요라고 말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 역시 익숙한 목소리로 고생했어라고 했고 우리는 아무 일 없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식탁을 마주했답니다. 식사 중 그는 회사 얘기, 동료 얘기, 어머니 건강 얘기를 차례차례 꺼냈고 나는 맞장구를 치며 중간중간 웃어 보였어요. 그 와중에 내 손끝이 자꾸만 의식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며칠 전 다른 손이 닿았던 그 감각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마주한 내 표정은 그저 피곤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눈동자 안 어딘가에는 내가 아닌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의 내가 진짜 나인 걸까요? 어쩌면 이중 생활이 익숙해지는 건 아닐까요? 작게 내뱉은 혼잣말에 내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긴 어려웠어요. 이 모든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내고 있는 내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여보, 폰 어디 갔지? 남편이 허둥지둥 거실을 뒤적이고 있을 때였어요. 나는 소파 아래 떨어진 그의 핸드폰을 먼저 발견했고 자연스럽게 줍는 순간 화면 위로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잘 지냈어요? 당신 생각났어요. 발신인은 저장된 이름이 아니라 단순한 번호였기에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림창 위로 지난 대화 보기 버튼이 떠 있다는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그가 다가오는 소리에 얼른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건넸지만 그 짧은 몇 초가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와 이 문제로 감정 섞인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그의 얼굴을 보자 속에서 무엇인가 서서히 올라오는 걸 느꼈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본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샤워기를 틀고 물줄기 아래 서 있으면서도 자꾸만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정말 그냥 안부였을까? 아니면 나 몰래 이어지고 있었던 무엇인가의 조각이었을까?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고 더 차가운 물로 몸을 식히려 했지만 속은 달아오르기만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 역시 지금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감정을 품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그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배신감을 더 묘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잠에 들었고 나는 조용히 폰을 들여다보다 태아의 메시지를 다시 열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보고 싶네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그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손끝으로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처받았다는 감정은 곧장 누군가를 더 필요로 하게 만들더군요. 이상하게도 그날 나는 태아에게 더 깊이 안기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감정은 말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지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저녁이었어요. 창문을 닫고 난 뒤에도 마음 한구석엔 스며드는 바람처럼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지요. 태아와 마주 앉은 카페, 조용한 음악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커피만 시켜갔어요. 우리 둘 다 이기적인 걸까요? 그가 조용히 내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나 대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같았고,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을 꿰뚫는 말이기도 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고, 유리창 너머의 희미한 불빛만 바라보았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속에 쌓여 있었거든요. 양심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이겠지요. 죄책감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알고도 난 지금 여기 있었어요. 그를 다시 마주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는 이 순간에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죠. 어쩌면 이렇게까지 끌리는 건 잘못된 일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내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군요.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요, 그 사람보다 당신이 좋아요. 그 한마디는 바람처럼 내 마음을 헤집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듣고 싶었던 말이었고, 듣는 순간 더욱 복잡해지는 문장이기도 했죠. 나는 눈을 감았고 속으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죄책감과 욕망은 늘 동시에 찾아오고 한쪽을 택하라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그 감촉이 따뜻해서 손을 치우지 못했어요. 잠시라도 외면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손끝의 온기 속에 스스로를 맡기고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말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 순간에 우리를 알지 못하겠지요. 남편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며 이틀이면 끝나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무게의 문장을 되뇌고 있었죠. 문이 닫히고 그가 탄 엘리베이터가 멀어지는 소리까지 사라진 뒤 나는 조용히 현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집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내 안의 혼란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자 늦가을 공기가 들어왔고 거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죠. 바로 오늘 이 평온한 일상을 벗어나는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설레는 것도 불안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받아들이는 쪽에 가까웠거든요. 조용한 카페 구석, 태아 씨와 나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추울까 봐라고 말했고 나는 고개만 끄덕인 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말이 오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고 말없이 맞잡은 손은 어느새 두 번째 심장처럼 뛰고 있었어요. 주변 소음은 멀리서 흐르는 배경음악처럼 들려왔고 우리 둘 사이의 정적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볼까요?
그 말은 파문처럼 번졌고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어요. 무수한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그 순간 나는 어떤 말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손을 더 세게 잡았고 그가 그 힘을 알아차렸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어요.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한 것 같았어요. 모든 선택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감정만큼은 진실하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 마음은 들렸겠죠. 그날 밤 아무 말도 없던 당신의 손끝 기억나네요. 누구보다 익숙한 사람인데 왜 그 품은 낯설었을까요? 거울 속 나를 마주하던 그 새벽 난 무너졌네요. 사랑은 죄가 아니라지만 왜 내 맘은 숨고 있을까요? 그 사람보다 따뜻했던 그 눈빛 난 무너졌네요. 사랑은 죄가 아니라지만 왜 내 맘은 숨고 있을까요? 그 사람보다 따뜻했던 그 눈빛 왜 면 못했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죠.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그의 손이 날 덮었을 때 나는 다시 숨을 쉬었죠.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날 알게 해줬죠. 그에게 말 못한 모든 것 그가 대신 들어줬어요. 이제는 멈출 수